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맑고 햇살이 투명하게 내리쬐던 백중살이 천도제 날이었죠. 절 마당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하얀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글픈 춤을 추더군요. 산 아래까지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스님들이 망자의 넋을 기리는 경을 읽고 있었고 그 엄숙한 풍경 한가운데 제 며느리 윤혜진이 서 있었죠. 혜진이는 마치 선녀라도 된 듯 새하얀 한복을 입고 공손히 합장한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 성스러워 보이던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요즘 세상에 저렇게 독실한 불자가 어디 있냐며 시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저토록 간절히 비는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효부라고 입을 모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눈물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인지를 말이에요. 저는 법당 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서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제 양손에는 차갑게 식은 유골함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안에는 제 남편의 뼈 한 조각, 먼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대며 요동쳤지만 이상하게도 다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문소리에 목탁 소리가 멈췄고 수백 개의 시선이 화살처럼 일제히 저를 향해 꽂히더군요. 기도에 열중하던 혜진이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품에 안고 있던 텅 빈 유골함을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죠. 혜진이가 제 도장을 훔쳐 위조했던 납골당 양도 계약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그 종이들을 허공을 향해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죽은 나비떼처럼 흩날리며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리고 혜진이의 발치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평생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앙칼진 목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윤혜진,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시아버지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그 더러운 탐욕입니까? 제 물음은 법당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가 꽂혔죠. 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고 웅성거리더군요. 혜진이는 사시나무 떨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오해라며 제발 이러지 말라며 애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닿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죠. 며느리의 위선도, 제 어리석음도, 그리고 산산조각난 우리 가족의 인연마저도요. 비록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제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재뿐이더군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해였죠. 평생 흙을 만지며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을 위해 저는 선산 한쪽에 마련한 작은 납골당에 그 일을 모셨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좋아하던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바람소리가 참 듣기 좋은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을 찾아가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것이 제게는 남은 생의 유일한 낙이자 의무였으니까요. 유난히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그해 가을이었던가요. 며느리 혜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혜진이는 평소에도 절에 다니며 불공을 자주 드리는 독실한 불자로 소문이 자자했죠. 결혼 전부터 친정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고 했고 시집 와서도 틈만 나면 유명하다는 백중사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신심이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며느리가 참으로 기특하고 고마웠죠. 그날 혜진이는 따뜻한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이 너무 외지고 쓸쓸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죠. 외지긴 하지만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 남편이 좋아할 텐데 무엇이 문제냐고요. 혜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앞으로 더 나이 드시면 무릎도 아프실 텐데 그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기 힘드실 거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거였죠. 게다가 시설도 낡아서 비라도 새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며 저희 부부가 다니는 백중사에 모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혜진이의 말은 청산유수였죠. 백중사는 납골당 시설도 호텔처럼 좋고 스님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도제를 지내주신다니 아버님께도 훨씬 좋은 일 아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산길을 오르는 게 예전 같지 않게 버겁기는 했거든요. 혜진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나 극진히 모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며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혜진이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절차는 다 알아볼게요. 백중사 주지 스님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어머님은 그저 마음 편히 계시면 돼요. 혜진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저는 그 효심에 감동하여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렇게 마음씨 고운 며느리를 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며 혜진이의 손을 덥석 잡고 고맙다고 내 뜻대로 하라고 허락하고 말았죠. 그날부터 혜진이는 일사천리로 이장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백중사에 자리를 예약하고 이장 날짜를 잡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모든 걸 며느리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달라는 인감도장도 아무 의심 없이 내주었고 선산 납골당 관리인에게 연락하는 일조차 혜진이가 알아서 하겠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어리석은 믿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혜진이에게서 이장이 무사히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더군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백중사 납골당은 정말 듣던 대로 웅장하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벽면에 유골함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셔져 있었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사진 속 풍경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더 좋은 곳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며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죠. 혜진이는 수화기 너머로 맑게 웃으며 당연한 도리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버님이 좋은 곳에 계셔야 저희 마음도 편하다며 이제 어머님도 절에 오실 때마다 편하게 뵐 수 있으니
더 자주 찾아뵙자고 살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저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혜진이는 주말마다 저를 태우고 절에 갔고 저도 기꺼이 따라 나섰죠. 백중사에 가면 웅장한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남편이 모셔진 납골당에 들러 인사를 나눈 뒤 며느리와 따뜻한 차를 마시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남편이 외롭지 않게 지낸다는 생각에 제 마음에도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혜진이가 건네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한 폭의 그림 같았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이듬해 봄이 찾아왔고 마당의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는데 현관 앞에 못 보던 큼지막한 외제차가 한 대 서 있더군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차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풀리기도 했고 혜진이가 재테크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됐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다행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아들 녀석 사업이 그렇게까지 대박이 날 리가 없다는 걸 어미인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알뜰살뜰 살림을 잘해서 돈을 불렸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편했으니까요. 며칠 뒤 혜진이가 혼자 놀러 왔는데 손에 들린 가방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번쩍거리는 로고가 박힌 비싼 가방이었죠. 가방에서 풍기는 진한 가죽 냄새가 제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혜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가방을 등 뒤로 감추며 얼버무리더군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큰맘 먹고 사준 거라며 짝퉁인데 진짜 같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좋은 친구를 뒀다며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앙금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새 차의 명품 가방이라니 재테크를 잘했다는 말이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 혹여나 무리해서 빚이라도 낸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그해 여름 혜진이네 부부는 유럽으로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태블릿 PC를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런던의 빅벤을 배경으로 활짝 웃는 모습,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포즈를 취한 혜진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공주님처럼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그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솟아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감히 며느리에게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에 간섭한다고 기분 나빠할까 봐 행여나 모처럼 찾아온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그저 웃어주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 침묵이 얼마나 큰 비극을 키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선산 근처에 사시는 옛 이웃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잔뜩 가라앉아 있어서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보살 잘 지내고 있느냐고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대뜸 혹시 남편 납골당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작년에 며느리가 백중사로 잘 모셨다고 대답했죠.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곤란한 듯 머뭇거리며 믿기 힘든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게 말이지. 내가 어제 나물 캐러 산에 갔다가 잠깐 들러봤는데 글쎄 자네 남편 있던 그 자리에 박씨 성을 가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죠. 이웃 할머니는 분명히 봤다며 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몇 달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혜진이가 분명히 백중사로 잘 모셨다고 했고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선산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웃분이 노안이라 잘못 보신 건 아닐까, 아니면 관리인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나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죠.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2눈으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납골당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이 10년 넘게 머물렀던 그 익숙한 자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정말로 낯선 이름 박영수라는 세 글자가 남편의 이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습니다. 혜진이는 분명히 백중사로 모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걸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관리인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관리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었죠. 제 남편 유골함은 어디 갔습니까? 이 자리에 왜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관리인은 60대 중반의 마음씨 좋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몹시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한참을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기어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보살님, 사실은요. 작년 가을에 며느님이 찾아오셨어요. 납골당 자리를 팔고 싶다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죠. 뭐라고요? 판다고요? 관리인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도 계약서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이보살님 위임장이라며 가져오셨길래 저는 당연히 동의하신 줄 알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다른 분께 넘겨드리고 받은 돈 2천만 원은 며느님 계좌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관리인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2천만 원. 남편이 평생을 묻혀 쉴 마지막 안식처를 며느리는 고작 2천만 원이라는 돈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 이름을 팔고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유골함은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인처럼 말하더군요. 며느님이 백중사 좋은 곳으로 모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무실을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산길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몸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남편을 팔았다. 돈을 받고 시아버지의 자리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저에게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10년이 넘도록 친딸처럼 아끼고 믿었는데 독실한 불자라며 누구보다 효심이 깊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새빨간 거짓이었다니요. 새 차, 명품 가방, 호화로운 유럽 여행.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딱딱 맞춰지더군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판 돈으로 남편의 뼈를 팔아치운 돈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밥알이 모래알 같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늙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죽은 듯 꺼져가던 제 눈빛만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 반드시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상냥하고 다정했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환절기라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누워 있었어. 혜진이는 안심한 듯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중사 같이 가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죠. 그래, 가자. 가서 남편 얼굴 좀 봐야겠다. 주말이 되어 혜진이의 차를 타고 백중사로 향했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니 오색 연등이 화려하게 줄지어 걸려 있었고 혜진이는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납골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납골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죠. 대리석 벽면에 수많은 유골함이 빼곡히 모셔져 있었고 혜진이는 익숙하게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세요. 아버님 잘 계시죠? 저는 혜진이가 가리킨 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 그럴듯해 보이는 함 속에 진짜 내 남편이 계신 건지 아니면 텅 빈 껍데기만 놓여 있는 건지 말이에요. 혜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혜진아, 함을 한번 열어볼 수 있겠니? 혜진이는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그냥 잘 계시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래.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혜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근데 어머님, 규정상 유족이라도 함을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스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말을 자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스님께 말씀드려. 나는 오늘 반드시 남편을 확인해야겠어.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잠깐만요.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저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10분쯤 지나서 혜진이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둡게 굳어 있더군요. 어머님, 주지 스님이 안 된대요. 종교적인 이유로 함을 함부로 열면 부정을 탄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날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하나 생겼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혜진이가 남편을 팔아넘기고 저를 속였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철저한 사냥꾼이 되어 덫을 놓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선산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관리인을 만나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양도 계약서와 위임장, 복사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이미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서류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살님. 이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조된 위임장, 자리를 넘긴다는 양도 계약서, 그리고 며느리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 종이를 찢어버릴 뻔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혜진이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무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진이는 분명히 유골함은 백중사에 잘 모셨다고 발뺌할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백중사에는 남편의 명패가 붙은 유골함이 버젓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유골함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백중사 납골당 관리를 맡고 있는 보살님을 수소문해서 조용히 만났죠. 그분은 평소 저와 안면이 있던 5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보살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죠. 며느리가 선산 묘지를 팔아먹은 것 같다. 백중사에 있는 유골함이 의심스럽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알겠습니다. 이보살님. 제가 몰래 확인해 볼게요.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며칠 뒤 보살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죠. 이보살님, 확인했어요. 제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 함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함, 비어 있어요.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그냥 빈 도자기 무게밖에 안 나가요. 유골이 들어있다면 묵직해야 하는데 이건 명백히 비남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사실로 확인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의 유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보살님께 울먹이며 물었죠. 그럼 남편 뼈는 어디 간 거죠? 보살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마 납골당 자립할 때 처리했을 거예요. 그냥 산에다 뿌렸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럼 버렸거나. 어쨌든 제대로 모시지 않은 건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뼈마저 함부로 버리다니 그 사람이 살아생전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까지 며느리 손에 이토록 처참하게 버림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남편이 추위에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빛은 전과는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였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복수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혜진이가 저지른 죄값을 다 치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혜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훔친 돈? 그건 이미 명품과 여행으로 탕진했을 테니 큰 의미가 없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문득 혜진이가 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짓던 그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평판이구나. 독실한 불자로서 쌓아올린 그 가식적인 이미지, 신도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 위치, 그것이 혜진이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면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면을 벗겨버려야죠. 수백 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믿는 그 공간에서 혜진이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백중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행사 일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죠. 2달 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백중사리 합동 천도제가 열린다는 공지를요. 수백 명의 신도와 스님들이 모이는 그날이야말로 심판의 날로 제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준비는 치밀해야 했죠. 먼저 혜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이번 백중사리 천도제 때 같이 가자꾸나. 내가 요즘 몸도 좀 나아졌고 내 아버님 위해서 기도도 올리고 싶어서. 혜진이는 제 제안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이요? 마침 잘 됐어요. 그날 제가 신도 대표로 기도문을 낭독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이 오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대표 기도자라니 하늘이 도우신 기회였죠. 모든 신도들이 혜진이를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절정의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여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디데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갔습니다. 선산 관리인에게 부탁해 받아온 서류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가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가 명백합니다. 형사 고소하면 실형도 가능해요. 게다가 망자의 유고를 훼손하고 유기한 죄까지 더해지면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었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지만 그 2달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혜진이는 그 사이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주지 스님께 칭찬받았어요.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요.
어머님, 다음 주에는 절에서 김장 봉사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아냈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내가 고생이 많다. 칭찬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았죠. 조금만 기다려라. 내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는데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더군요.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돈을 물쓰듯 써요. 또 명품 가방을 사드렸고 친구들이랑 매일 비싼 레스토랑만 다녀요. 제가 좀 아껴 쓰자고 하면 화를 내면서 제가 벌어온 돈이라고 우겨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겠지. 놔두려무나. 아들은 제 며느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한숨만 내쉬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아들도 상처받을 텐데 어쩌면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만 했죠. 백중살이 천도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법당에 들어설지, 어떤 목소리로 소리칠지. 떨면 안 돼, 울면 안 돼. 단호하고 차갑게 저 여자의 심장을 찌르는 거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죠. 옷장을 열어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하얀 소복 한복을 꺼냈습니다. 좀이 슬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던 그 옷을 꺼내 다림질을 하며 생각했죠. 이 옷을 입고 당신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 옷을 입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천도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남겼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편히 쉴 거야. 당신도 남은 생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편히 쉬지도 못했고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죠. 이 눈물이 마르면 내일은 정말로 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더군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오늘 있을 비극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정갈하게 씻고 곱게 다려둔 하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단호해 보였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가방에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서류 뭉치들을 챙겨 넣었죠. 혜진이의 위조된 위임장, 양도 계약서, 입금 내역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텅 빈 유골함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 빈 함이야말로 오늘 혜진이의 위선을 깨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백중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죠.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저만 홀로 전쟁터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품에 안은 유골함이 제 가슴을 툭툭 쳤는데 마치 남편이 여보 힘내요라고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절에 도착하니 이미 행사는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절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하얀 연등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법당 뒤편 구석진 자리에 앉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가 나타났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더군요.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 했고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이 절의 주인이라도 된 양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혜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앞자리에 자리 잡아뒀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거절했죠.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너는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 앞에 가서 준비하렴. 혜진이는 아쉬운 듯 입술을 삐죽였지만 곧 밝게 웃으며 알겠다고 기도 끝나고 뵙자며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두렴.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시간이 흘러 천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신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죠. 드디어 혜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대표 기도자로 윤혜진 보살님을 호명하자 혜진이는 우아한 자태로 불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릎을 꿇은 혜진이는 미리 준비한 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부처님, 여기 모인 모든 영가들이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혜진이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고 그 내용 또한 구구절절 간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연기에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게 분명했죠. 기도가 절정에 달해 혜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무리 멘트를 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풀고 텅 빈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다리는 땅에 뿌리를 박은 듯 단단했습니다.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독경 소리도 혜진이의 기도 소리도 뚝 끊어졌죠. 혜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법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죠. 사람들을 해치고 혜진이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닥에 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가벼운 소리가 법당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죠. 혜진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저는 혜진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혜진이의 머리 위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혜진이의 얼굴과 어깨,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죠. 저는 법당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혜진, 내가 지금 감히 누구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는 게냐? 내가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시아버지의 영혼이냐? 아니면 내 그 더러운 탐욕이냐? 법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수군거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양도 계약서? 2천만 원? 유골함을 팔았다고? 혜진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해예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놓인 유골함을 번쩍 들어 올려 거꾸로 탈탈 털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가루 하나 떨어지지 않는 비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남편의 뼈 한 조각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이 며느리라는 작자가 시아버지 납골당 자리를 팔아먹으면서 유고를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효부인 척, 불자인 척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비명을 질렀죠. 혜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모함이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섭외해둔 백중사 납골당 관리 보살님이 사람들 틈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보살님은 혜진이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증언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며느님이 가져온 이 함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혜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더 이상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죠. 주지 스님이 녹이 띤 얼굴로 다가와 혜진이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혜진 보살, 부처님 도량에서 어찌 이런 망측한 짓을. 당장 나가시오. 2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신도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혜진이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해. 천벌을 받을 거야. 혜진이는 쫓기듯 법당 밖으로 끌려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체 무슨 일이냐고 혜진이가 집에 와서 실신했다고 따져 묻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버지를 팔았다. 증거는 다 경찰에 넘길 거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분묘 발굴 및 유골 유기죄. 혜진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났죠. 아들은 몇 번이고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으니까요.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저는 빠짐없이 법정에 출석해 혜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봤죠. 혜진이는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판사는 혜진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저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죠.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전과자가 된 혜진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혜진이와 이혼했고 혜진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법원을 나서는데 맑은 봄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저 잘한 거 맞죠? 대답 없는 하늘이었지만 왠지 구름 사이로 남편이 씁쓸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고 세상은 변함없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백중살이 천도제가 열리는 날을 일부러 피해 인적이 드문 평일에 조용히 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혜진이의 이름을 듣는 것도 지난날의 소란을 떠올리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텅 빈 법당에 홀로 앉아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당신을 욕보인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답답하기만 했죠. 복수는 끝났고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제 곁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북적이던 가족들도 모두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막만이 저를 반기더군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던 거실이었는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리는 썰렁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혜진이에게서 배상금이라며 돈이 입금되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죠.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돈으로 남편을 되살릴 수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가 보낸 것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죠.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나 저를 꾸짖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구구절절 적힌 참회의 글을 읽으며 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요. 그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생전 즐겨 입던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짓하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많이 아팠어.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당신 인생을 살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비로소 깨달았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갇혀 사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을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혜진이를 마주쳤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고 고운 손은 거칠게 터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혜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손을 덜덜 떨며 물건을 계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예전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무상이라는 생각과 함께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받아들고 나오며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됐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은 배상금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충분히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옥죄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비로소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듯 시원해지더군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길 즈음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제 물음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수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독했지.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아보자. 너도 행복해야 해. 그 통화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느슨한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살가운 모자 사이는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원망은 거두기로 한 것이죠.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니 잡생각만 많아져서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다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저처럼 혼자 된 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식과 연을 끊은 사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저마다 가슴에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여사, 오늘 반찬 솜씨가 아주 일품이야. 칭찬을 들을 때면 잊고 살았던 보람이라는 감정이 새록새록 피어났죠. 복지관 앞 화단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남편 생각을 했죠.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채송화예요. 예쁘게 피어나겠죠?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나더니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작고 앙증맞은 보라색 꽃망울이 톡 하고 터졌더군요. 그 꽃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줄 알았던 제 인생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저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78배 노인이 되었죠. 무릎은 비가 오면 쑤시고 눈도 침침해져서 돋보기 없이는 신문을 읽기도 힘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가볍습니다. 지난날의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아들과는 명절이나 생일 때 안부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가끔은 손주 녀석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그 녀석 웃는 모습이 영락없이 제 할아비를 닮아 한참을 들여다보곤 하죠. 혜진이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재혼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쓰였지만 이제는 그저 어디선가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세월 앞에서는 다 무뎌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함께 노래 교실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날 좋은 날엔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김밥을 나눠 먹기도 하죠. 이 언니 노래 실력이 가수 뺨치네 하며 서로 추켜 세워주고 깔깔거리며 웃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견딜만 하더군요. 남편의 유골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차가운 땅 속에 아니면 바람에 실려 흩어졌겠죠. 처음에는 그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좁은 유골함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 넓은 하늘과 바람 속에 자유롭게 머물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면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남편의 온기를 느껴보곤 합니다. 집 거실 한켠에 작은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며 인사를 드리죠. 여보, 간밤엔 잘 주무셨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대답 없는 사진이지만 남편의 눈빛이 그래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되었죠. 가끔씩 백중살이 무렵이 되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절 대신 동네 뒷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를 찾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앉아
조용히 108배를 올리며 기도를 하죠. 제 남편의 명복을 빌고 저와 인연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빕니다. 혜진이도 아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부디 남은 생은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어제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데 그 장엄한 풍경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숨쉬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노을 좀 봐요. 참 곱죠? 당신도 저기 어디선가 나랑 같이 보고 있겠지? 나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다 갈게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참 잘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게 남은 시간도 아껴서 쓸게요. 어디선가 불어온 따뜻한 저녁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거친 손길이 제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그래, 천천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어. 촛불을 켜고 향 하나를 피워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오르며 춤을 추듯 사라져갔죠. 제 지난날의 분노와 슬픔도 복수의 허무함도 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고요한 평화와 남은 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작은 용기뿐입니다.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제 삶에도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저는 오늘도 저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수 끝에 제가 얻은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죠.